그날의 공기와 바람, 빌딩 숲 사이로 내리쬐는 햇빛까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절실히 바라던 날이 실현됐기 때문이죠. 우후죽순 솟아있는 빌딩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건물. 그곳으로 제가 입성했던 날이었습니다. 초고층 빌딩의 문을 열기까지 장장 10년이 걸렸다는 게 믿어지시나요? 기쁜 마음으로 건물에 들어서 로비에 몇 걸음 내딛는 순간 제 걸음을 멈춰 세운 낯익은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려댔습니다. 아, 여기. 지금 다들 일 안 하고 뭐 어쩌라는 거지? 경비원 다들 이리 와봐. 아마 제가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해도 이 목소리는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짜증이 깊게 배어나는 목소리, 분노가 가득 찬 그 목소리는 높아질수록 찢어지는 소리였는데 정말이지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목소리였거든요. 아이고 고모님, 어디 언짢으신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다들 정신 안 차리고 일하시나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 건물의 문지기들이 몇 명인데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 건물에 잡상인 들여보내지 말라니까. 월급을 받았으면 받은 만큼 일들을 똑바로 하세요. 우리 회사에 저런 잡상인이 마음대로 출입할 만큼 수준 떨어지는 회사인가요? 잡상인이요? 여기에 그런 분이 들어오실 리가 없으신데요? 고성에 몰려든 보안경비 직원 5명은 서로 어리둥절했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도 건물 안에 잡상인으로 보일 만한 행색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무작정 타인은 알 수 없는 히스테리를 부리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그녀를 잘 압니다. 이런 소란을 피우는 그녀는 바로 저의 전 시어머니이니까요. 전 시모의 시선은 너무나 명확히 저를 향해 있었고 뒤늦게 알아차린 경비원들은 그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제 행색에선 잡상인의 느낌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으니까요. 더군다나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반응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전 시모는 제 앞으로 보란듯이 걸어와 말을 걸었습니다. 예, 너는 참 낯짝도 두껍다. 얘나 지금이나 지가 올 때 못 올 때를 못 가리는구나. 여기가 대체 어디라고 와 있는 거야? 아, 혹시 껌이라도 팔러 왔니? 네가 여기에 볼 일이 있을 리는 없잖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인사말이었습니다. 반가운 인사를 바랄 사이는 아니지만 비아냥대는 그녀의 말투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이런 하대는 정말 오랜만이었지만 마치 어제 들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역시나 적응할 수 없는 괴로움이었다는 걸 다시 상기시켜줬습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군요. 그치만 이제 더는 아랑곳하지 않고 전 시모의 날선 반응에 똑같이 받아쳤습니다. 물론 낯선 저의 등장에 곁에 있던 경비원들은 모두 저를 이방인 쳐다보듯 바라보았죠. 그러던 그때 저와 전 시모를 구경하던 많은 이들의 이목이 제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김 대표, 출근했나? 그 자리에 있던 구경꾼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의 등장에 놀라기도 했지만 회장님이 부른 김 대표의 정체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전 시모와 구경꾼 그리고 경비원들이 보란듯이 제 시아버지 회장님께 가볍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 회장님. 어제 그이와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오늘 회사 먼저 둘러보고 회장님 댁으로 가서 인사드리려던 참이었어요. 아이고, 피곤할 텐데 일찍 출근했구만. 근데 여기는 왜들 이렇게 로비에 서 있어? 무슨 일이라도 났던 건가? 김 대표는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와 함께 올라가서 업무 시작 전에 티타임을 갖도록 하지.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좀 전에 저를 야멸차게 바라보며 소리치던 전 시무는 갑자기 바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곁에 있던 경비원들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저와 회장님 쪽으로부터 인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저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대표님.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니 전 시모는 그 자리에서 뒷목을 잡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서 걱정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죠.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는 첫 번째 결혼에서 스디슨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모가 저를 쫓아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학벌, 재력, 권력, 저에겐 단 하나도 없는 게 그 사람들에겐 넘치게 있었기 때문이죠. 처음부터 한쪽이 기우는 결혼 생활이었는데 전 남편보다 10살 어린 그때의 저는 그런 결혼이 어떤 불행을 가져다 줄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집이야? 완전 나와는 다른 세상 사람이었네? 아이, 뭘 그렇게 긴장해. 그럴 필요 없어. 그래도 걱정되고 무서워요. 어머니께 점수 따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 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들 그러잖아. 그런 말이 괜히 생겼겠어? 우리 엄마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니까 이 오빠만 믿고 살자. 알았지? 진짜? 지금 나랑 한 약속 지켜줄 거지? 전 시댁을 처음 입성했던 때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간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는 동네는 한눈에 봐도 부촌이었고 그곳에서도 꽤 규모 있는 집안인데 보였습니다. 막상 그 집 앞에 도착하니 문턱을 넘기기가 무섭더라고요. 그치만 뭐든 무작정 자기가 원하면 밀고 나가기를 좋아했던 전 남편의 성화에 일단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김선아입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무턱대고 집으로 찾아오면 어쩌나? 내가 먼저 오자고 했어, 엄마. 나 선아랑 결혼할 거야. 뭐? 갑자기 집에 찾아온 것도 놀랄 일인데 다짜고짜 뭐래? 결혼을 한다고?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해서 서두르는 거야? 너 설마 임신이라도 시켰니?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네가 왜 이렇게 결혼을 서둘러?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리고 아가씨도 좀 그렇네요. 남자가 가자고 했다고 이렇게 넙죽 좋다고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대체 우리 집안을 우습게 보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머니. 아유, 엄마.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굴려고 해. 아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엄마가 양보해. 알았죠? 사고 싶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는 7살짜리 어린아이처럼 둘의 결혼은 그렇게 성사됐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첫 단추부터 제대로 낄 수 없었던 사이였네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 결혼 생활은 불행한 날들로 쌓여갔던 거죠. 어쨌거나 환영받지 못하는 결혼식을 올렸고 저와 전 남편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보통은 이날 친정을 먼저 찾아가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친정으로 먼저 갔습니다. 결혼하니 이상하게 엄마가 더 보고 싶고 생각나고 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왜 그런 적 있죠? 내가 언제 이렇게 커서 친정 부모님 그늘에서 벗어났나 싶어. 왠지 다시는 부모님과 어렸을 때처럼 살 수는 없을 것 같은 느낌. 이제 딸로의 삶이 아니라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야 한다는 게 알 수 없는 부담감이 생기곤 하니까요. 엄마, 나왔어요. 엄마 너무 보고 싶었어. 어머, 우리 딸 왔어? 아니, 근데 어떻게 이서방이랑 여길 먼저 온 거야? 당연하지. 엄마 보고 싶어서 내가 이서방한테 먼저 오자고 했어. 이서방도 그러자고 했고. 왜? 엄마는 나 온 거 별로 안 반가운가 봐? 엄마야, 우리 딸 빨리 봐서 너무 좋지? 아이고, 전화야 말도 마라. 네 엄마 나 결혼식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내가 돌아오는 지하철 안에서 창피해서 온. 엄마, 그랬어? 전화라도 하지. 당신은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요. 선아야, 결혼하고 첫인사 드리는 건데
그래도 시댁을 먼저 들리고 오지 그랬어. 여기야 언제고 올 수 있으니까 나중에 와도 됐었는데. 에이, 시어머니한테 나 혼날까봐 걱정하는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시댁에 더 잘할게. 아니, 근데 엄마,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는 거야? 모질게 딸을 밀어내는 말과는 다르게 친정엄마의 주방은 그야말로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으로 돌아가는 길 제 손에 들려보낼 것들을 위해 엄마가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거였죠. 말로는 왜 먼저 왔느냐고 나무라지만 엄마의 정성이 가득 담긴 음식들만 봐도 엄마의 진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엄마가 직접 담근 김치하고 밑반찬이랑 이렇게 몇 가지 했어. 와, 오이 무침, 마늘종, 무장아찌에 어죽에 김치까지 담갔어? 진짜 맛있겠다. 어죽 한 그릇 뚝딱이겠는걸? 우리 딸 결혼하는데 부모가 돼서 해준 것도 없이 그렇게 보내서 미안해. 우리 집 없는 걸로 벌써 시댁 어르신들한테 책 잡혔을 텐데 이거라도 갖다 드려. 너도 항상 잘해드리고 그 집 식구들이야 더 좋은 거 많이 드시겠지만 입맛 없으실 때 같이 드시라고. 이거 아빠가 친구한테 고기 직접 받아와서 손질한 걸로 만든 어죽이야. 와, 아빠가? 뭘 이렇게까지 했어. 안 그래도 되는데. 아빠도 고마워요. 응, 그래. 이제 이 서방하고 같이 가봐. 그래. 이제 엄마 아빠 얼굴 다 봤으니까 얼른 시댁 가서 인사드려. 벌써 가라고? 하루도 못 자고 가라고? 너무한 거 아니야? 시집간 기집애 가. 가, 어서 가. 차 막힐 시간 되면 이서방도 운전하느라 힘들 거 아니야. 알겠어. 엄마 그럼 음식 먼저 갖다 드리고 내가 조만간 다시 보러 올게. 그래. 선아야, 시댁 가서 잘하고. 알았지? 우리 엄마 걱정도 참. 그만 말해. 나 간다, 엄마. 엄마는 그나마 멀쩡한 오른손을 떨어져라 흔들며 출발한 저를 향해 한참 동안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어린 시절 고열을 심하게 앓았다고 해요. 그치만 찢어지게 가난했던 외할머니가 엄마를 병원을 데려가지 못했죠.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저희 엄마는 왼쪽 팔과 손 왼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 한평생 장애를 갖고 살아오신 분이었던 거죠. 우연히 공사장에 일을 다니는 아버지와 만나 저를 낳았지만 행복한 결혼 생활은 잠시뿐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3살이 되던 해에 공사장 5층 높이에서 철근이 아버지의 다리 위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다리를 심하게 다친 아버지는 그 뒤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점점 줄어갔으니까요. 그래도 아버지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강한 책임감으로 기회만 있으면 몇 푼 벌지 못하는 일자리라도 성실하게 나가셨어요. 그러니 친정엄마야말로 아내분 일이 없게 고생하시기도 했죠. 그렇게 두 분이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이니 시집간 딸인 저는 더욱 엄마의 진심이 정말 크게 와닿았죠. 엄마, 우리 왔어. 아들, 왜 이렇게 늦었어? 엄마 눈 빠지는 줄 알았잖니? 어머니, 이거 저희 엄마가 갖다 드리라고 음식을 좀 보내주셨어요. 뭐? 설마 너네 지금 친정 먼저 다녀온 거야? 그러느라 늦은 거였어? 아유, 우리 엄마 왜 그러실까? 선아가 지 엄마 보고 싶다고 해서 그랬지. 근데 뭐 자고 온 것도 아닌데. 그렇게 화를 내? 기분 풀어. 아유, 화상아. 너 벌써 팔불출이야? 아우, 근데 갑자기 집안에 무슨 비린내가 이렇게 진동을 해? 어머, 얘, 너 대체 뭘 들고 온 거니? 네? 이거 저희 엄마가 직접 담그신 김치들하고요. 밑반찬에 좋은 장아찌랑 입맛 없으실 때 드시라고 어죽이에요. 저희 아빠가 직접 공수해온 물고기들로. 어머머머머, 아우,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 맞아? 네?
그게 무슨... 이거 시골 같은 데 사는 똥개들이 먹는 거 아니냐 말이야. 아니, 어머니, 이건 생선을 갈아서 수제비랑 국수랑... 예. 내가 지금 너한테 이 요리가 뭔지 궁금해서 설명이 필요해서 물었겠니? 이런 개죽 같은 걸 대체 여기서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너가 눈이 있고 코가 있으면 보고 냄새를 맡아봐. 그리고 김치에서 왜 이렇게 또 마늘 냄새, 젓갈 냄새. 우리 아들은 이런 괴상한 음식은 내가 먹여본 적도 없고 우리 집엔 이런 음식 드릴 수도 없어. 부탁인데 이것들을 좀 제발 내 눈앞에서 치워주면 안 되겠니? 진짜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비는 거야? 엄마는 또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어떻게 생긴 음식인데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와, 좀 냄새가 심하게 나긴 하네. 선아야, 이거 혹시 상한 건 아니지? 그리고 이렇게 소금 같은 걸로 절인 짠 음식을 먹고 살면 없던 고혈압도 생기겠다 얘. 네 엄마는 어떻게 이런 걸 시댁에 보낸다니? 니네 엄마도 참 기분이 안 됐다. 솜씨가 없으면 차라리 그냥 고기나 보내던가. 돈이 없으면 과일이라도 사서 보내면 되는 것을 이렇게 없이 살고 못 배운 사람들은 꼭 이런 데서 티를 낸다니까. 얘, 나 이거 쳐다보기도 괴로우니까 네가 다 먹든 버리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저는 물론이고 친정엄마의 정성까지 결혼 후 첫날부터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가 싸준 어죽과 김치, 장아찌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양이 꽤 많은 죽이었는데 눈물과 함께 꾸역꾸역 먹고 또 먹었죠. 너무나 심한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슬펐지만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왠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무엇으로 저의 두려움을 달래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곁에 있던 남편도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서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 나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제가 전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매사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불시에 신혼집에 초인종이 울려댔죠. 누구세요? 뭘 물어? 보면 몰라? 문 좀 빨리 열어라. 어머니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너한테 허락까지 받아야 하니? 왜? 있는 집 며느리 되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우리 아들 고생해서 돈 벌러 나간 사이에 너는 집에서 뭘 하고 있나 하도 궁금해서 와봤다. 결혼을 했으면, 응? 시어머니한테 매일 무난전화 드리라는 거 네 엄마는 너한테 가르치지도 않디? 죄송해요 어머니. 지난주에 전화드렸을 때 바쁘다고 하셔서 제가 자주 전화드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핑계가 참 좋다 얘. 지금 이 나이에 나도 밖에서 돈 벌며 바쁘게 살고 있는데 넌 젊은 애가 이렇게 한가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신혼집으로 이사 오면서 병원 일 알아보고 있어요. 취직되는 대로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요. 예. 누가 보면 네가 의사라도 되는 줄 알겠다. 내가 지금 의사 며느리를 봤으면 얼마나 좋았겠니? 근데 너는 생각이 원래 없는 거야? 네가 그 일을 계속하면 우리 아들이 체면이 서겠니? 이제 결혼도 했는데 너의 수준을 우리하고 좀 맞출 수 없겠니? 그리고 내가 노파심이 하는 말인데 너 혹시 시집 와서 니네 친정에 돈 갖다 바치려는 거면 애시당초 시도도 하지 말아라. 알겠니? 네?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친정 어렵다고 우리 덕 볼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한 번이 어렵지 처음부터 도와주면 계속 바라게 되는 게 없이 사는 사람들 심보 같더라. 그러니까 너도 처신 똑바로 해. 나랑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정 힘들면 아주 가끔 나한테 사정하던지. 그럼 뭐 그땐 상황에 따라 내가 생각해 볼게. 그 뒤로도 전 시어머니는 불시에 집을 찾기 일쑤였습니다.
냉장고도 벌컥 열어 평소에 아들에게 어떤 음식을 해주는지, 옷장이고 서랍장이고 들어가 집안 정리는 잘하는지도 늘 체크하는 건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는데 저와 남편의 안방에도 들어가 샅샅이 들여다보시기까지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손님들을 초대해야 하는 저녁 식사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예, 오늘 내 변호사 동기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저녁 식사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네가 식사 준비 좀 맡아서 해줘. 난 초대한 사람들 응대하면서 음식까지 하긴 아무래도 정신없을 거니까. 먼저 방에 올라가서 옷 좀 갈아입고 화장도 고치고 올게. 네, 어머니. 어서 올라가셔서 준비하고 오세요. 식사 시간이 가까워오자 집으로 하나둘 초대한 변호사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인지 그때부터 제가 좀 위축이 되더라고요. 그들의 차림새뿐만 아니라 풍기는 분위기들이 뭔가 저와는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이 보였습니다. 준비한 음식들을 시어머니와 초대한 손님들의 테이블로 내갔을 땐 그들은 이곳을 마치 뉴욕 어딘가의 레스토랑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7명의 사람들 모두 영어로 소통하며 자기들만의 식사 시간을 보냈던 거였죠. 실례합니다. 메인 메뉴 올려드릴게요. 그런데 제가 그들 사이에 음식을 갖다 주러 갈 때마다 자꾸만 이상한 느낌이 감돌더군요. 워낙들 버터 바른 듯이 영어들이 유창해서 다 알아듣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제가 다가가면 그들이 하던 얘기를 멈칫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제 눈치를 살피다가 제가 다시 몸을 돌아 나가려고 할 때 다른 이들과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다가 디저트를 내갔을 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 얘, 너 안 들리는 척하는 거지? 아님 정말 모르는 건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 진짜 수준이 너무 떨어진다. 아무리 고졸이라지만 영어 리스닝도 전혀 안 되는 거야? 이런 네가 우리 집에 와서 참 고생한다 고생해. 근데 정말 우리 집 사람 되려면 최소한 너도 노력은 더 해야겠다. 이런 일상 대화에 며느리가 끼지도 못하면 나도 체면이 있는데 나 뜨겁지 않겠니? 아, 네 어머니. 영어 공부 해볼게요. 학창시절 공부를 곧잘 했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고생을 옆에서 봐오면서 저를 위해 또 희생하시는 모습을 더 지켜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땄고 집 근처 동네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해왔습니다. 친정부모님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자주 다니시니 병원 일에 대해서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결혼 전 처음 전 남편과 알게 된 것도 정기검진이 있는 친정엄마를 모시고 갔던 병원에서 만나게 됐어요. 당시 전 남편은 운전하던 차로 교통사고가 나서 그 병원에 잠시 입원하고 있을 때였죠. 만약 병원 로비에서 제가 그에게 관한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제 젊은 날의 아픔들을 겪지 않았을까요? 아이씨, 이거 대체 어떻게 쓰는 거야?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여기에 있는 잠금 장치를 잠가주신 다음에 휠체어를 고정시켜서 팔걸이를 당겨서 펼쳐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앉는 시트도 눌러서 쭉 펴주면 끝. 한번 앉아보시겠어요? 아, 제가 부축해드릴까요? 고마워요. 제가 앉을게요. 근데 어떻게 휠체어 펴는 법을 다 알아요? 여기는 아니지만 저도 병원에서 일해요. 오늘은 어머니가 정기검진 날이라 같이 왔고요. 이 병원에 오래 입원하셨어요? 아, 친구랑 술 마시고 들어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요. 차는 거의 반파됐지만 살긴 했는데 보다시피 다리가 잃었네요. 다리가 불편한 친정아버지가 있기에 휠체어에 제법 익숙하기도 했고 병원 일도 손에 익었을 때라
그냥 선의로 휠체어 펴준 게 전부인데 혼자 병원 생활이 외로웠던지 전 남편에게 제가 말동무가 되어준 거죠. 게다가 한참을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제가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이란 말에 의사 정도는 되는 여자인 줄 알았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때쯤 그에게 저의 집안과 제 직업이 문제가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으니 저도 오히려 그를 더 믿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트러블이 계속 이어지자 제게 약게나마 남아있던 자존감도 전부 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웃음도 사라지고 얼굴은 늘 그늘이 드리워져 갔죠.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저를 진짜 사랑해주는 줄 알았던 전 남편도 언제부터인가 저를 시어머니가 제게 대하듯 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뭐야, 벌써 자는 거야?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이 몇 시야? 새벽 3시인데. 집에서 하는 일도 없으면서 잠만 자. 일하고 거래처 사장들하고 비즈니스로 한잔하다 보니 이렇게 됐구만. 피곤하겠네요. 얼른 씻고 자요. 이리 좀 와봐. 요새 내가 스트레스가 많다고. 예전처럼 상냥하게 나 좀 챙겨줘봐.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술 냄새가 진동을 하네. 그만하고 얼른 씻고 자요. 아이씨, 너 지금 날 거부한 거야? 찢어지게 가난한 집 딸내미 반품만 하고 불쌍해서 그냥 데리고 살아줬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태도가 달라진 거야, 뭐야? 뭐라고요? 당신 지금 나한테 그런 말을... 혹시 여유 좀 생기시니까? 어디 딴 남자라도 숨겨놨나? 그래서 날 거부하는 거야? 내가 와보라고 하면 와야지. 너도 날 무시하냐? 점점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면서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에는 주변에 있던 물건을 냅다 던지기 시작하더니 감정이 더 격해진 날에는 저를 겁박하기 일쑤였죠. 차라리 외박을 하고 오는 날이 마음 편했을 정도니까요. 남편도 시모도 저에게 이렇게 대하는 집안에서 왜 처음 벗어날 생각을 안 했나 싶으시죠? 남들의 시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모. 그리고 자기가 끔찍이 사랑하는 아들을 이웃남 만들게 둘 위인들이 아니니까요. 특히나 이 집안에 들어오고서 제가 먼저 이혼하겠다는 말은 입에서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딸이 이혼하고 돌아왔을 때 마음 아파할 친정부모님도 가장 걱정이 됐고요. 그냥 이 집안에서 저 하나만 잘 버티고 있으면 그거로 된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못 버틸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병원 점심시간이라 동료 간호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외출을 하는 길. 한눈에 봐도 고급 레스토랑에 다정한 연인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연인을 본 순간 저는 제 동료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 고급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죠. 그 연인들은 자연스레 직원에게 안내받은 자리로 걸어갔고 그 테이블에는 전 시모까지 앉아 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뭐지? 손님, 혹시 일행이신가요? 그 테이블을 멀찍이 바라보며 서 있자 레스토랑 직원이 다가와 제게 말을 걸었고 동시에 그 테이블에 있는 연인과 시어머니는 저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 아니 네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니? 선아, 네가 어떻게 여기를 왔어? 어머니도 당신도 있는 자리인데 왜 제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이런 약속이 있다고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쪽은 누구신지. 남편 옆에 나란히 앉아있던 여자는 처음에 흠칫 놀라는 듯 보였으나 이내 상황을 이해했다는 듯이 저를 지그시 쳐다만 보았습니다. 제 물음에 굳이 대답할 필요 없다는 듯이요. 저는 그렇게 당당한 여자의 모습에 울컥했습니다. 당신이 설명 좀 해줘요. 오늘 어떤 약속이 있었던 건지. 그게 말이야. 예,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불쑥 나타나서 이러고 있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라. 내가 때 되면 전화할 테니. 전 남편은 어머니 말씀이 끝나자마자 저를 붙잡고 밖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가 떨거지라도 된 것 마냥 내쫓는 듯이 대하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말 들었지? 다시 안으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유, 그런 소리는 이따 들어가서 들을게. 먼저 가. 알았지? 결혼 허락을 받을 때부터 줄곧 이 집에 하느나 다름없는 대우를 받으며 살아왔지만 그 순간은 정말 너무 치욕스러웠습니다. 내쫓겨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닌데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도 풀리지 않을 순간을 맞닥뜨리고도 어쩜 저한테 미안해 보이는 안색조차 내비치지 않는 건지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누가 이 집 며느리인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지? 도통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저는 근무하던 병원엔 갑작스레 병가를 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안에 불을 켜자 하는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다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시어머니와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이, 깜짝이야. 집에 있으면서 왜 불도 안 켜고 있어? 집이 어두워서 나는 또 집에 안 들어온 줄 알았네. 왜? 내가 알아서 나가준 줄 알고 기대했었어? 예. 너는 네 남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어머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잘못한 것만 보이세요? 어머, 얘 도끼는 뜨고 따지는 것 좀 봐. 예, 이런 상황을 만든 게 어찌 보면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그러기에 내가 그랬잖아. 나랑 내 아들 수준에 맞게 좀 살자고. 네 태생이 가난하고 못 배운 것까지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집에 시집을 왔으면 너도 할도리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가 잘했어 봐. 얘가 다른 여자한테 눈 돌리고 정을 줬겠나? 원래 남자는 여자 하기에 달린 거야. 다른 건 부족해도 그래도 남자 보는 눈은 있어서 우리 아들 끼고 살았으면 그 정도는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너는 대체 어떻게 우리 아들하고 결혼했니? 아직도 미스터리다. 두 분 다 저한테 사과 먼저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다 제 탓이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말해봐. 나도 결혼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늘 노력해왔어. 당신이 번 돈 허투루 쓴 적 없고 우리 부모님께 용돈 한 번, 안부 전화 한 번 드린 적 없어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었고 또 예, 너 아주 맺힌 게 많은가 보다. 그렇게 우리한테 불만이 많으면 네가 이 집에서 나가면 되겠네. 그게 서로한테 덜 불편하지 않을까? 그래, 선아야. 이렇게 된 마당에 너랑 나랑 같이 한 집에서 살 부대끼고 살기는 좀 어렵잖아? 네, 제가 나갈게요. 저도 이제 지친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너의 잘못을 납득하면 얼마나 좋니? 처음부터 너한테 참 많은 부분이 모자랐으니 위자료 같은 건 언감생심 생각도 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너로 인해 손해본 게 많지만 너랑 네 친정 생각해서 그거 내 정을 봐서 우리 돈을 바라진 않을게. 그냥 조용히 집 나가. 그리고 너네 둘도 부부로서 정리하고. 그리하여 저는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별 다른 것 없이 빈털터리로 다시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평범한 팔자였다면 지금쯤 한창 화목한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제 뜻과는 달리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부모님 걱정만 하고 크다가 이제는 결혼까지 실패하고 말았으니 친정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다 내가 배움이 짧아서 그래. 나처럼 집안도 가난하고 백도 없는 내가 성공하려면 무조건 배워야 해. 내가 꼭 성공해서 갚아줄 거야. 그래서 저는
우선 집을 벗어나 낯선 동네의 여관을 찾았습니다. 며칠 연박할 거예요. 얼마예요? 혼자죠? 하루에 7,000원씩 계산해요. 그럼 우선 7,000원 드리고 나갈 때 나머지 값 치를게요. 그러셔. 칫솔하고 치약도 필요하지? 네, 주세요. 대신 아줌마, 전기랑 물은 아꼈어.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여관에 얼마 있지도 않은 옷가지들을 갖다 놓고 허름한 여관방에 누워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간밤에 정리한 생각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고시촌에 있는 학원들을 온종일 돌아다녀 봤습니다. 하지만 학원비가 만만치 않아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하기란 쉽지 않겠구나 낙심을 하고 해가 저물 무렵 귀가를 했죠. 그러다 여관 앞 교차로 신문이 놓여있는 곳에 제 시선이 꽂혔습니다. 신문 한 부를 들고 서둘러 제 방으로 올라갔죠. 공부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곳은 없을까? 교차로 신문에 빼곡이 실린 구인글 중 제 눈에 딱 꽂히는 자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인근 동네의 독서실 총무자리였죠. 다음날 바로 그 독서실을 찾아갔습니다. 혹시 총무 구하셨을까요? 아니요, 아직 못 구했는데 관심 있어요? 공부하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번에 시험 공부 제대로 해보려고요. 너무 공부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관리를 제대로 해줄 사람이 필요해. 사장님이 걱정하시는 일 없게 잘 관리하면서 제 공부도 할게요. 기회만 주세요. 그래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들어가 봐야 해서 빨리 구해야 했으니까 뭐 믿어보지. 언제부터 가능해요? 내일부터 바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다시 와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내일 오면 설명해 줄게. 그리하여 짧은 여관살이 3일 만에 독서실 총무일을 구하고 이튿날부터 저는 그곳에서 일도 하고 밤을 새우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어도 그곳에서 먹고 자고 버티며 계속 공부에 집중했죠. 제가 어떤 공부를 시작한 거냐고요? 바로 그들과 똑같은 위치의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법시험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아 씨, 집에 안 들어가? 사실 저 집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사법시험에 합격하면 그때 들어가려고요. 뭔가 선아 씨도 사정이 있구만. 그래, 열심히 해. 우리 독서실에서 합격한 자식들 여럿 있어. 여기 터가 좋아서 내가 차린 거니까 좋은 기운 받아서 어디 한번 시험 잘 치러봐. 혹시 알아? 변호사 돼서 여기서 고생한 거 기억나서 찾아오는 순간이 있을지? 상상만 해도 너무 좋네요, 사장님. 기운 내고 열심히 한번 해봐. 다른 건 내가 못 도와줘도 선아 씨가 성실하니까 내가 이 책상이랑 의자 하나는 선아 씨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줄 테니. 그리고 저기 작은 냉장고에 보면 김치랑 계란은 있어. 쌀은 저기 통 보이지? 내가 떨어지지 않게 채워놓을 테니까 밥 굶지 말고 공부하고.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그래서 맨날 그렇게 밖에 나가서 라면만 먹었구만. 진즉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힘들게 일해서 번 돈 허투루 쓰지 말고 나한테 받은 월급은 차곡차곡 모아뒀다. 여기 나가는 날 욕이 나겠어. 물론 고졸 출신인데다 결혼까지 한 뒤라 이전에 공부한 것도 기억이 가물하지만 그때 제게 주어진 건 이제 아무것도 없었기에 오로지 공부만이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이를 악물고 공부에 집중했어요. 동네 독서실은 낮에는 오히려 한가하고 밤에는 수험생들의 학구열이 뜨거웠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그들을 보며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는데 특히나 독서실 사장님이 베풀어준 친절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질 않더군요. 그렇게 그곳에서 2년 정도 공부를 한 끝에 저는 사법시험 1차부터 마지막 3차까지
단 한 번의 실패 없이 합격을 맛봤습니다. 사장님, 저 오늘 드디어 3차까지 최종 합격했어요. 그게 정말이냐, 선아야? 장하다, 장해. 아유, 주책맞게 눈물이 나오냐. 사장님 덕분에 제가 편히 공부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기특하다, 기특해. 고졸 출신이었던 네가 이렇게 단번에 합격하다니. 네가 노력한 것 그대로 보상받는구나. 축하해. 3차례의 사법시험을 모두 통과하고 연수과정을 거치기 위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가니 모두가 저를 주시하는 듯 했습니다. 마치 저에 대해 들은 적 있다는 듯이요. 그도 그럴 것이 고졸 출신이 단 한 번에 합격을 했으니 동기들 사이에 화제의 인물로 이미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저의 등장에 관심을 갖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사랑도 찾아왔죠. 누구보다 호되게 첫 결혼의 실패를 맛본 저는 다시 찾아온 사랑에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어렵고 힘든 연수 과정을 받는 동안 의지할 때라곤 연수원 동기들 뿐이었던지라 좀처럼 마음을 다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레 찾아온 제 2번째 사랑은 다행히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었고 다른 집안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푹 빠진 상대가 누군가 궁금했었는데 김 변호사였구만. 저를 아세요? 말다마다 연수원 시절에 소문이 바다했다지. 예상컨대 우리 아들이 그때 김 변호사에게 빠진 게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하셨어요, 아버지? 쑥스럽게. 워낙 유명한 인물 아니냐. 스스로 공부해서 단 한 번의 도전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니 대견하고 기특하지. 김 변호사 부모님도 기뻐하셨지? 네, 많이 좋아하셨어요. 한창 공부할 나이 땐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가 더 이상 공부하기가 어려웠을 때라 늘 제게 미안해하셨거든요. 저런, 부모님도 김 변호사도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대단하네. 지금 그 자리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 그래서 말인데 둘이 결혼식을 올릴 생각이 있다면 해외에 나가서 좀 더 두루 경험도 하고 공부도 한 다음에 우리 회사로 들어오면 어떻겠나 싶은데. 감사해요, 아버지. 선아랑 얘기해 볼게요. 학비 걱정은 말고 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알려다오. 감사합니다. 지금의 남편과 시아버지는 저의 가난과 편찮으신 부모님, 그리고 과거의 저까지 오히려 자랑스러워해 주셨죠. 같은 상황을 2번 겪게 됐지만 너무나 상반된 두 집안의 모습에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한이 스르륵 녹아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지금의 남편과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길로 동행했어요. 난생 처음 밟아보는 공항, 난생 처음 타보는 비행기, 난생 처음 와본 미국. 모든 게 정말 새로운 세상이었지만 남편과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해서 국제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하고 쉬는 날이면 뉴욕의 곳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고 느끼는 경험까지 하는 기회가 됐죠. 시아버지 덕분에 저는 남편과 함께 실력 있는 변호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학 후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당당히 시아버지 회사로 첫 출근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회장님의 뒤를 따라 엘리베이터로 향하다가 저는 다시 전 시어머니에게로 갔죠. 조금 전 로비에서 그녀가 저를 처음 보고 당차게 걸어오던 것처럼 저도 당당하게 그녀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아요. 예전에 저를 많이 가엾게 봐주셨잖아요. 덕분에 저 많이 성장했거든요. 전 시어머니는 뼈가 있는 저의 얘기에 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못 본 사이 많이 연로해지신 건지 아니면 저와 회장님의 등장으로 다리에 힘이 풀린 건지 좀처럼 맞설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씁쓸한 미소를 남기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다시 갔죠. 그렇게 저는 한동안 시아버지 회사의 대표를 맡아
회사 일에 적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직원 휴게실을 지나던 중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아, 정말 현타 온다. 늑다리 임원의 갑질이 이렇게 괴로울 줄 몰랐어. 그래도 별 수 있냐. 먹고 살려면 하라면 해야지. 아, 해도 너무하잖아. 구렁이 같은 여자가 이 회사에 이토록 오래 있던 이유가 다 있다는 거 아니야. 자기한테 이득될 일만 골라서 차지하고 뒷돈 받고. 원래 허드렛 일은 우리같이 힘없고 백없는 일개 사원들이 하는 거지. 너 너무 적개심 갖지 마라. 버티기 힘들다. 네 감정 섞지 말고 로봇처럼 일만 해. 그럼 다 할 수 있어. 시아버지의 회사에 여자 임원이라고는 저와 전 시어머니뿐이었거든요. 오랫동안 이 회사에서 일해왔다는 건 분명 전 시어머니를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날 직원 휴게실에서 엿들었던 일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로도 그녀의 이야기들은 계속 들려왔죠. 회사 주변의 점심 식사 시간에도 직원들 화장실에서도 담배를 피는 흡연구역에서도 전 시어머니를 향한 직원들의 분노가 적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훌륭한 시아버지가 키워낸 회사에 그런 사람이 계속 있어선 안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회장님, 조용히 보고드릴 일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 김 대표. 무슨 일이야? 제가 회사에 들어온 이후로 직원들 사이에서 떠도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엔 일부 직원들만 나누는 말이겠거니 했는데 어느 부서 어느 직책을 막론하고 다들 똑같은 말들만 하는 것 같아 회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대체 어떤 얘기인데 그러는 거지? 회사에 오랫동안 계셨던 최미자 고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승진을 위해 실적이 될 만한 일들만 맡아서 하시거나 고된 일은 모두 밑에 직원들한테 떠맡기고 확인된 건 아직 없지만 심지어 뒷돈을 받은 적도 있다고들 해서요. 김 대표가 보기엔 어떤가? 회사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엔 조심스럽습니다. 김 대표,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된다고. 내 보기엔 김 대표가 최미자 고문을 잘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그걸 회장님이 어떻게? 나 정도 나이 먹고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사람을 겪다 보면 답이 나와. 사실 전부터 최미자 고문에 대한 그런 얘기는 나도 몇 번 들은 적이 있긴 해. 다만 눈에 띄는 정황들이 없어서 그냥 두고 보기로 했던 거지. 사실 최미자 고문은 제 전 시어머니셨던 분이세요. 이상하게 회장님께는 속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과 함께 어렵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찾아뵀을 때부터 전 시어머니와는 너무나 다른 분이란 걸 느꼈고 그때는 그 누구보다도 제게 든든한 시아버지셨으니까요. 그래서 회장님께 더 자세히 저의 첫 번째 결혼에 대한 스토리를 어느 정도 말씀드리기까지 했습니다. 보통이 아닌 여자일 거란 건 알았지만 우리 회사에 들였을 땐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드린 거였는데 그동안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살아왔더니 충격적이구만. 이번이 아니어도 언젠가는 제 죄값을 받아야 할 사람이 아닌가 싶네. 다른 것도 아니고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 대다수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내가 뭘 더 망설일 필요가 있겠나? 김 대표가 원하는 대로 처리해도 좋아. 나 우리 김 대표에게 권한을 주겠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최미자 고문은 해직 처리하고 그동안 피로가 누적됐던 직원들에게 뭔가 보상받을 만한 게 있을지 고민해보고 사내를 더 건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럼 난 우리 며느리가 누구보다 잘 해낼 거라고 믿는다고. 감사합니다, 아버님. 회장님께 보고를 마치고 저는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의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죠. 임비서, 최미자 고모님 해직 처리에 필요한 준비 부탁해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 후 2주 만에 전 시어머니는 해고 통보를 받았고
더 이상 회사에서 그녀를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어쩌면 이날만을 그리며 이악 물고 공부해왔고 지난날 아픔을 걸음삼아 성공을 꿈꾸며 버텨냈던 저였습니다. 마지막 날 회사를 나가는 전 시어머니를 로비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는 거군요.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지? 정말 예나 지금이나 변하신 게 하나도 없었군요. 처음 회사 직원들 모두가 어머니에 대해서 뒷말들을 그렇게 하길래 공감이 참 많이 가긴 했지만 그래도 설마 했는데. 집에서 저한테 하셨던 것처럼 회사에서도 그러시면 어떡해요. 네가 전보다 좀 더 잘 나간다고 요새 기고만장한 모양인데. 나랑 너는 출신부터 달라. 천한 게 어디 어른 앞에서 비아냥대는 거야? 이제 연세도 있으시니까 너무 역정내지 마세요. 건강도 생각하셔야죠. 두고 봐. 내가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을 줄 알아? 금방 재기해서 다시 너를 깔아뭉개줄 테니까 네 걱정이나 해. 끝까지 전 시어머니는 제게 악담을 퍼붓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성화에 괴로워하고 눈물 짓던 예전의 제가 아니었죠. 그때에 비해 단단해진 게 정말 다행인 순간이었습니다. 오히려 전 시어머니의 해고, 그리고 전 남편이 예전의 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말았죠. 소식에 의하면 저와의 이혼 후 전 남편은 재혼한 여자와도 그리 긴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가 벌어둔 돈도 사업에 쏟아부었지만 회수하지 못한 채 다 날리고 말았다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술에 쩌든 삶을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씁쓸했지만 더 이상 저를 억압했던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서 완전히 벗어나 제 회사를 더 성공적으로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아래층 직원휴게실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장님, 최미자 고문 소식 들으셨어요? 소식? 왜? 뭔 일 있대? 저희 회사에서 잘려서 나간 게 어깨에 소문이 쫙 퍼져서 이직 실패하셨나 보더라고요. 이 바닥 좁아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어차피 그분은 이제 나이도 많아서 받아줄 때가 있겠어? 그분이야말로 월급 루팡 아니야? 월급도 좋은만 하냐고.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우리들 월급이나 좀 인상해주면 좋겠다. 안 그래, 김 과장? 와, 그거 너무 좋죠. 그럼 사기도 팍 올라서 다들 일 열심히 할 텐데 말이에요. 지난날 너무 외롭고 괴로웠던 과거이기에 내가 복수에 성공한 건가 싶었지만 그런 생각에 머물지 않고 저는 정말 그들에게서 벗어나 좋은 대표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에서 은퇴하는 날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왔죠. 젊은 직원들이 힘들어할 때는 제가 힘들던 시절을 회상하며 끝까지 함께 해왔습니다. 이제 저는 제 모든 과거로부터 30년이 지나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벌써 이렇게나 시간이 흐른 얘기를 왜 하게 됐냐고요? 문득 지난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놓은 것은 얼마 전 겪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연히 회사 주변에 차를 타고 지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근데 무심코 회사 근처 공원에 한 벤치에 눈길이 가더군요. 아주 노쇠해버린 한 노인이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악담을 지키지 못한 게 화가 됐을까요? 볼품없이 늙어버린 전 시어머니의 모습을 마주친 거죠. 옛날 같았으면 당장 그 앞으로 다가가 그녀에게 또 상처가 되는 말을 했을 테지만 저는 그냥 그대로 제 갈 길을 향해 계속 달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제 인생에서 다신 볼일 없기를 바라면서 말이죠.